마크 쿡은 주식시장의 마법사들 책에 등장하는 트레이더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미국 주가지수를 거래하며 자신의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은 그의 전략과 거래에 대한 사고방식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거래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마크 쿡과 함께합니다. 마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게스트를 소개하기보다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마크는 잭 슈와거가 2000년경에 출간한 주식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에서 인터뷰한 트레이더 중 한 명입니다. 마크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그의 웹사이트 markdcook.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는 싱가포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열리는 트레이더 서밋 행사에 저희가 참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있을 발표와 워크숍을 준비하시느라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제가 몇몇 고객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저처럼 마크 앞에 앉을 기회가 있다면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지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질문들을 모아봤고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오늘 대화 속에서 차근차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마크,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딩을 하시나요? 당일 매매를 하시나요? 하루에 몇 번이나 매매하시나요? 하루, 일주일 평균 거래 횟수는 얼마나 되나요? 한 번이 거래를 유지하는 평균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그리고 주 5일 내내 거래하시나요? 잠깐 시간을 내서 전체적인 트레이딩 스타일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장 도구를 선택하고 그 도구에 맞춰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장 자주 거래하는 주요 상품은 미국 시장의 S&P 선물입니다. 저는 그것을 20년 넘게 거래해왔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도구라서 하루에 많을 때는 20에서 25번까지 진입과 청산을 반복합니다. 거래 시간은 몇 초에 불과할 수도 있고 길게는 약 60분 정도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이 S&P 선물 거래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더 오래 보유하면 확률과 가능성이 줄어들어 거의 무작위처럼 되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특정 시점, 특정 가격, 특정 상황에서 진입을 선택할 때에서 60분 안에 합리적인 이익 목표를 달성하고 그 시간 안에 손절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즉, 저는 기본적으로 아주 단기 계획을 세우고 거래할 때마다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60분은 장기일까요? 제 입장에서 60분은 제가 하는 일에 비하면 거의 아무것도 아닌 시간입니다. 그거 정말 흥미롭네요. 이제 다른 상품들에서는 저는 더 오래 포지션을 보유합니다. 저는 채권 선물 시장에서도 거래를 하고 있고 그걸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 시장에 들어갈 때는 제 머릿속에 더 긴 시간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가격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A에서 B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꼭 일정 시간 안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A에서 B로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게 제게는 장기 거래입니다. 때로는 며칠 동안 혹은 몇 주 동안 그런 거래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완전히 다르게 바라봅니다. S&P 거래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며 따라가지만 채권 포지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상품은 서로 다른 시간대에 맞는 서로 다른 시장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젊은 트레이더들에게 꼭 이해하라고 말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거래할 때는 자신의 인내심에 맞는 시장 도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 시간 프레임, 그리고 거래 스타일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에 거기에 맞는 도구를 찾아야 합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일관성이 중요하다고요. 즉,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이죠. 하루에 20번에서 25번 정도 거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모두 같은 세팅인가요? 아니면 동일한 조건이 반복될 때마다 진입하는 방식인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대략 7가지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설정들은 시장 환경에 따라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는 더 많은 설정이 생기죠. 어떤 설정은 거의 매일 나오고 어떤 설정은 일주일이나 2주일을 기다려야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 모두 제 도구 상자 안에 있고 저는 그것을 돈을 벌 기회로 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신념이자 수년 동안 저를 도와준 원칙입니다. 그건 바로 어떤 시장이든 어떤 거래 수단이든 어떤 시간 프레임이든 항상 돈을 벌 방법은 있다 라는 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 사무실에 글로 써두었습니다. 특정한 순간마다 저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죠. 이건 네가 정말 믿는 것이고 믿는다면 그건 내 전체 시스템과 이해의 일부가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 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 없어요 라고 말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잠깐만요. 항상 돈을 벌 기회는 있어요. 당신이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만약 변동성이 아주 크다면 돈을 벌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느리거나 횡보하고 거래량이 적더라도 그 안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7가지 매매 세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꽤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 하나의 세팅을 찾고 그것을 숙달하고 자신감을 쌓은 뒤 실행하는 것조차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는 건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7가지 세팅을 갖는다는 건 분명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결과일 겁니다. 처음부터 7가지로 시작한 건 아니겠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은 꽤 많습니다. 그 중에는 반복되는 주제도 있지만 핵심이 되는 아이디어는 잡혀 있습니다. 제가 이미 거래 스타일과 횟수에 대해 물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미 거래를 시도해봤고 일정 기간 거래를 했으며 돈을 벌기도 했지만 더 많이 잃고 좌절하고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교육에 많은 돈을 쓰고 또 잃으면서도 아직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시장에 잠재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겁니다. 언제 내가 진짜로 트레이더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알게 되었나요? 성공이 가까워졌다는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걸 갑자기 전구가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식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점진적인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만약 수학적으로 설명할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그건 바로 일관성이 내 거래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다시 말해, 제가 앞서 말한 단기 거래의 설정들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성과를 기준으로 아주 철저히 걸러지고 분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모든 설정들은 성공 확률이 최소 75% 이상이라고 느꼈습니다. 만약 그보다 낮다면 그냥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이 달라지면 어떤 설정은 더 자주 나타나고 어떤 건 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걸 마침내 깨달았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 자신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건 25년 전 1986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여러 상황에 들어갔다가도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그것들을 심장이 도려내질 만큼 치명적인 게 아니라 그저 관리 가능한 상황으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극도로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시작했고 무언가가 저에게 줄 수 있는 피해 수준을 줄였습니다. 큰 상처가 될 만한 상황을 작은 긁힘이나 멍 정도로 줄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확률이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상황, 이 설정, 이 시간 프레임에 따라 나는 합리적으로 이런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된 거죠. 지금 제가 조금 일반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건 알지만 거래라는 게 사실상 상황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과 크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단기든 장기든 거래에 들어가 앉아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주 객관적으로 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 이번에는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 진입 시점도 괜찮고 내가 노리는 목표와 환경도 잘 맞는다. 혹은 반대로 처음부터 뭔가 마음에 안 든다. 만약 그 느낌이 즉시 좋지 않다면
그건 마치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어떤 환경 속에 있을 때 느껴지는 불편함과 비슷합니다. 거래도 똑같습니다. 그 감각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질문에 답하자면 수익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는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드디어 이해하기 시작했구나. 이제 감을 잡았구나. 그리고 그때 수익이 점점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확실히 계좌 잔고가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맞습니다. 결국 핵심은 같은 일을 꾸준히 반복해서 일관성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일관성을 유지하는 건 훨씬 쉬워진다.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때로는 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청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당신은 이익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편인가요? 즉, 일정한 수익 포인트에 도달하면 바로 나오는지, 아니면 시장을 계속 지켜보면서 조정을 허용하고 더 끌고 가는 방식을 선호하나요? 혹은 두 가지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 성향이 있으신가요? 네, 이건 제가 오랜 시간 동안 고민해온 주제와 연결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자신의 거래 성향을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거래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건 마크의 방식, 스티브의 방식, 혹은 누구의 방식이 아니라 결국 자기 성격에 맞아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수년간 배우면 깨달았습니다. 만약 제가 누군가에게 이게 당신의 성향이니까 이렇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건 그들에게 꼭 맞을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심지어 특정 스타일이나 설정의 열렬한 추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자기 성향이 아니라면 그걸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성격을 이해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웃지만 저는 아주 단순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향형과 외향형입니다. 내향형은 더 오래 머무르고 싶어하는 성향입니다. 반면 외향형은 거의 완벽한 상황이 갖춰져야만 진입합니다. 그들은 머무르는 것에도 빠져나오는 것에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향형입니다. 그래서 하루 20에서 25번이 거래를 한다고 말할 때 그건 제 눈에 확 들어와야 하고 좋아, 들어가자 라고 스스로를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저는 항상 나올 방법을 찾습니다. 반대로 내향형은 다릅니다. 그들은 세팅이 나타났는데도 진입하지 못하고 그게 이익으로 변하는 걸 보면 거의 미칠 정도로 좌절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하죠. 저는 어떤 세팅을 놓쳐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불편한 건 제가 진입했는데 그게 잘 안 풀리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경험이 쌓이면 알게 되죠. 다음 기회는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거요. 시장은 절대 기회의 부족으로 고통받지 않습니다. 저는 확실히 외향형입니다. 왜냐하면 제 계획은 저를 거래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밖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대부분의 기회는 제 계획이 걸러내 버립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마켓 위저드 첫 번째 책을 읽었는데 지금도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운 핵심은 그 책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자신만의 설정과 스타일을 찾아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과도 일치합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여쭤보자면 성공을 원하는 열정적인 트레이더가 반드시 이해하거나 익혀야 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트레이딩 심리, 시장 인식, 자금 관리 같은 부분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우리가 이미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거래 성향을 이해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자신의 거래 성향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당신이나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줄 사람이요. 저는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때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물으면서 우리는 함께 앉아 제가 그들에게 코칭과 가이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 과정을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트레이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금 당장 진입해야겠다는 조급함을 보인다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사람은 자기 성향을 바꿀 수 없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마크, 나도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당신처럼 똑같이 거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의 사고 과정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이를 생각해 봅시다. 25살 때와 지금의 생각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건 사고 과정의 발달, 성숙, 경험이 함께 쌓여온 결과이죠. 그래서 제가 50살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들은 25살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25살인 사람은 50살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거래 성향을 이해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자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저는 돈을 벌고 싶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은 돈을 벌고 싶군요. 그런데 얼마나 벌고 싶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마다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어떤 이에게 많은 돈은 사실 아주 작은 금액일 수 있고 다른 이에게는 엄청난 금액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얼마나 많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5천만 달러를 벌고 싶습니다. 그 순간 저는 거의 위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백만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는 계획을 세우고 방법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저는 행운이 따라준 덕분에 올해로 거래 35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특정 금액을 벌겠다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거래하는 방식은 결국 시장이 제가 벌 수 있는 돈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여러 번 이런 점을 언급했을 겁니다. 아주 조용한 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당신의 성향과 잘 맞는다면 그때는 반드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에서 잘하지 못하면 저는 제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반대로 제 성향에 맞지 않는 시장에서는 매달 조금이라도 벌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게 제가 오랫동안 거래해온 방식입니다. 저는 작은 수익을 여러 번 쌓아갑니다. 그리고 1년에 두세 번 제 성향과 완벽히 맞는 환경이 찾아옵니다. 그때 저는 큰 성과를 냅니다. 즉, 제겐 1년에 두세 달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나머지 시간은 단지 고개가 물속에 잠기지 않도록 버티는 겁니다. 와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점은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차트 앞에서 보낸 어마어마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시간을 과소평가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길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노력, 자원까지도요.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 가지를 말했지만 사실 당신은 거래 스타일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이 반드시 거래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죠. 제 말은 당신은 자신의 과정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또한 항상 신속하게 진입하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아주 단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공정한 평가일까요? 네,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저에게 묻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어떻게 얻게 되었나요? 저는 사실 어느 순간에도 아주 높은 수준의 자신감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제가 가진 경험의 양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제 설정 중 하나를 가지고 환경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때 당신은 와, 이건 100%야. 이번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뉴스 하나가 당신을 완전히 놀라게 할 수도 있죠. 어느 시점에서든 그런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 이야기하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2011년 5월이죠. 그렇죠. 2011년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있었죠. 저도 그날과 그 이후 며칠 동안 원자력 발전소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채권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잘못된 시점에 있었던 겁니다. 원전 사태에 과도한 반응이 나왔다는 뉴스가 뜨자
공황이 일어나면서 채권 가격이 제 눈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치솟았습니다. 저는 그때 채권이 너무 많이 매수됐다고 보고 공매도를 쳤습니다. 설정은 정말 완벽해 보였지만 결국 그 자리에서 손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절된 지점이 가장 안 좋은 자리였죠. 그 뒤 가격은 다시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와, 다시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그 상황을 100번 거래해도 100번 똑같이 할 겁니다. 당신이 말한 내용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저도 당신이 그걸 직접 말해줘서 정말 기쁩니다. 저 역시 손절을 당했고 아마도 하루 중 가장 높은 지점에서 잘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 시장이 되돌아간 적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자기만 불운해서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나만 운이 없는 거구나 하고요. 특히 거래를 막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된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 나도 하루 종일 가장 나쁜 자리에서 손절당한 적 있다. 그리고 바로 시장이 반대로 갔다. 라고 말해주는 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낍니다. 시장에서 한 포지션만 오래 들고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저는 같은 상황이 100번 와도 똑같이 할 겁니다. 그게 거래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요. 이건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거래를 6개월 했든 6년 했든 60년 했든 이런 경험은 반드시 하게 됩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뉴스 이벤트가 때로는 당신에게 행운 같은 기회를 주고 당신이 실제로 받을 자격 이상으로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다고요. 사람들은 그걸 잊지만 그런 순간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채권 시장에 들어갈 때마다 그 기분을 떠올립니다. 아, 그때 기억나지? 하고요. 뉴스 하나가 그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눈먼 후회만 불러옵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확실한 방법과 원칙이 있어야 하고 절대 통제불능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한 거래가 당신을 게임 밖으로 밀어내는 상황은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은 거의 도박꾼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주사위나 도박을 하듯 가진 돈 전부를 한 번에 거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끝장입니다. 하지만 거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래는 비즈니스처럼 대해야 합니다. 언제든 불리하게 돌아설 수 있으니 그게 당신을 완전히 퇴출시키는 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 포지션에 10배 더 크게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지만 정작 모든 게 잘 풀리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 몇 계약만 더 샀어야 했어. 사실 그렇지 않죠.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저보다 오래 거래한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더 크게 들어갔어야 했다. 라고요. 하지만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거래합니다. 위험도 항상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어떤 세팅이 특히 더 좋아 보이고 확률이 더 높아 보여도 말이죠. 흥미로운 건 시장이 제 생각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엔 분명 기회다 하고 낙관적으로 느껴질 때조차 사실상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크게 들어가고 싶다는 충동이 들어도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에 대해 또 개인적인 특성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죠. 그런데 만약 당신이 거래에 가져온 가장 중요한 개인적 특성을 하나만 꼽아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면 그건 무엇일까요? 당신이 거래에 가져온 어떤 한 가지가 있느냐는 질문. 좋은 질문이지만 저는 단 하나만 꼽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환경은 너무나 다릅니다. 단기냐 장기냐에 따라 다르고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말 그대로 상승장에서의 거래 방식과 하락장에서의 거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상승장에서 최고의 트레이더일 수 있지만 하락장이 오면 큰 타격을 입고 상황이 아주 나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황을 볼 때 언제나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 제 머리에 총을 겨누고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저는 위험을 파악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아마 그것이 제가 35년 동안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일 겁니다. 제가 어떤 상황에서 이건 뭔가 불안하다 라고 느낀다면 그건 그냥 기분만이 아닙니다. 저는 육체적으로 아주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좋아, 내가 이 건물 모퉁이를 돌아서 가겠지만 거기엔 총에 맞을 위험이 있어. 그들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경험과 환경 속에서 쌓인 본능이 그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퉁이를 돌자마자 총성이 울리고 상황이 벌어지지만 그들은 맞지 않고 살아남습니다. 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조심해야 하고 위험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겁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을 먼저 관리하면 이익은 저절로 따라온다고요. 제가 아까 당신이 한 말을 들었어요. 위험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언제든 핵재앙 같은 일이 일어나서 당신을 게임 밖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하죠. 그 말은 제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예전에 했던 말이고 지금 다시 언급했으니까요. 수익은 저절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손실은 반드시 관리해야 하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는 당신도 잘 아는 마티 슈워츠가 한 말이에요. 손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라. 돈을 버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손실이 통제 불능으로 커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저는 자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흥미롭다고요. 돈을 버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익 거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온전히 손실 거래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죠. 좀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도 제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좋습니다. 이제 몇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신의 거래 심리를 다스리고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거래 결정을 극복했는지요? 그러니까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거래 실행의 결정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저는 거래에 들어갈 때 그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건 위험과 연결됩니다. 만약 두려움을 억지로 누른다면 오히려 스스로를 더 많은 문제 속으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년 동안 제가 비즈니스 거래 계획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매년 그것을 작성하면서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상황을 미리 상상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저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반드시 지킵니다. 그 덕분에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 난 이걸 준비해왔어. 그게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반대로 저는 그걸 카우보이 심리라고 부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들어가서 그냥 그래, 이번엔 이거 사야지 혹은 팔아야지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단지 무언가 해야 한다는 느낌만 있을 뿐 계획이 없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계획은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는 희망뿐입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1년 동안 비즈니스 거래 계획을 실행해왔습니다. 그건 매우 복잡한 계획이고 매년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처음 시작했을 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죠. 하지만 제 거래는 크게 개선됐습니다. 단순히 이익이 더 늘어난 게 아니라 확률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리더라도 마치 불타는 건물에서 무작정 뛰쳐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환경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전에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늘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사람들에게 꼭 말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이 자리에 들어갔어. 그래서 기다릴 거야.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저는 투자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농업에서 자라온 제 배경 덕분이기도 합니다. 제 가족은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고 저 역시 지금도 그렇습니다. 거래에서 얻은 수익으로 저는 농지를 샀습니다. 그건 수십 년을 내다본 투자입니다. 그러니 분명한 건 6공분이라는 시간은 저에게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다른 시각이고 다른 감정이고 또 다른 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들이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기적으로 어떤 포지션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평생 동안 땅값은 오를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오르내림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상황을 그렇게 바라봅니다. 단기적인 시간 프레임에서는 저는 자주 이런 비유를 합니다. 뚱뚱하고 탐욕스러운 쥐 한 마리와 비쩍 마른 굶주린 쥐 한 마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거기에 커다란 치즈 한 덩이가 놓인 덫이 있습니다. 뚱뚱한 쥐는 욕심 때문에 전부 다 먹으려 하다가 덫에 걸려 죽습니다. 반면에 마른 쥐는 작은 조각 하나만 얻어도 감사하며 빠르게 들어가 조금 먹고 바로 빠져나와 살아남습니다. 탐욕스럽고 배부른 순간 바로 그때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웃을 수 없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999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승장이었던 시절에 저는 여러 세미나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저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1999년에 돈을 잃은 건 세상에서 나 혼자일 겁니다. 그게 제가 마지막으로 손실을 본 해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움직였고 다른 사람들처럼 무모하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 모두 잃고 심지어 더 큰 손실까지 겪었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단지 경험이 부족했을 뿐. 그리고 저는 정확히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건 모두가 겪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언제가 아니라 얼마나와 그 경험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입니다. 그게 진짜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한 주식 투자자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는 큰 재산을 벌었다가 모두 잃고 다시 또 벌어들였다고 했죠. 많은 책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잃어야만 배울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겪었고 정말 불쾌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게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2008년에 주식과 증시에만 투자했던 사람들은 끔찍한 한 해를 보냈을 겁니다. 아마 그들에게도 그것이 전환점이 되었을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저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말한 모든 걸 다 겪었고 당신이 전에 물어봤던 것도 경험했습니다. 아마 우리가 아직 언급하지 않은 세 번째 포인트는 교육일 겁니다. 가장 큰 교육은 결국 경험입니다. 스스로 겪어낸 상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투기자의 회상 같은 책을 읽으면 누군가가 정상에 올라 거대한 재산을 모았다가 다시 다 잃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 책을 읽으며 나는 저 길로 가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그때 비로소 계획이 등장하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 역시 비슷합니다. 그건 1982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는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타이타닉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라앉는 겁니다. 그 시기에 사람은 자신이 신이 된 듯한 착각에 빠졌다가 다음 순간에는 폐허 속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도 결국 여정의 한 부분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 거래를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시간을 스스로 제한해야 한다는 말도 했지만 결국 시장이 그걸 결정하게 놔둬야 한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대부분의 질문을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만족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전부 읽을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덧붙이고 싶은 게 있나요? 계획이나 규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주제 중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끈기, 시간, 인내,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저는 이런 단어들을 항상 사람들을 만날 때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있는 분들이 당신이든 저든 누구든 간에 당신이 35분을 거래했든 저처럼 35년을 거래했든 상관없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거래를 하고 그 거래가 실패하고 다음 거래를 해도 또 실패합니다. 그럼 자신감이 흔들립니다. 이런 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맞습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꼭 그런 반복이 생깁니다. 어느 순간에는 모든 거래가 다 성공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나는 감을 잡았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바로 옆에는 항상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그 위험이 당신의 돈 일부를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믿습니다. 누구나 비즈니스 거래 계획 같은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요.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줍니다. 당신이 이 비즈니스 거래 계획을 완성한다면 지금 당신이 얼마나 성공하고 있든 상관없이 그것이 당신을 더 성공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상처받고 좌절하고 짜증나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라면 그럴수록 전체적인 거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게 당신을 더 효율적이게 만들고 실수를 줄이고 자신감을 쌓도록 도와줄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늘 성배를 찾으려 합니다. 저는 늘 이런 말을 듣습니다. 마크, 제게 그 설정을 주세요. 3가지 설정만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따라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저 설정을 얻는 게 아니라 그걸 자신의 시스템과 계획 속에 녹여넣는 겁니다. 그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 당신에게 최대 $50까지 기꺼이 지불하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저는 종종 사람들과 함께 앉아 거래를 합니다. 그들은 제가 보고 있는 환경과 똑같은 걸 봅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해주니 그들도 이해합니다. 좋습니다. 이 지표가 이런 세팅을 주고 있고 이건 75% 이상의 확률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거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앉아 마치 차불빛에 얼어붙은 사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네요. 사실 제 속은 마치 압력소처럼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태죠. 하지만 저는 절대 억지로 거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억지로 진입하면 곧 위험에 빠지게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요? 좋아요.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 순간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되어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앉아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막대기라도 가져와서 다시 끌어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가 방을 나서자마자 바로 그 순간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거래에 진입했고 목표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당신 진입했나요? 얼마나 벌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표치까지 다 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커피 사러 나갔죠. 그런 사람들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짜로 결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거래자는 항상 긴장 상태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든 당신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성공률을 그들의 열정에서 읽습니다. 열정은 성공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정이 많을수록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힘으로 어려운 순간을 버티며 지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로 마무리해도 될까요? 당신처럼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21년 연속으로 여전히 시간을 내어 거래 계획을 작성하고 발전시키고 업데이트하고 조정한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많은 이들이 이제는 계획이 필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그 계획에 시간을 쓰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그것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당신이 자신의 자신감에 대해 말했을 때 때때로 그것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런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줄 겁니다. 제 위치에 있는 사람도 가끔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주 시장이 나를 완전히 거슬린다. 오늘 오후 시장이 나를 반대로 친다. 이런 감정은 누구나 느낍니다. 거래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이라면 모두 공감할 겁니다. 그게 거래의 현실입니다. 저 역시 그런 감정을 인정하고 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해주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순간에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제 계획 안에는 이런 상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잘 안 풀릴 때 나는 이렇게 한다. 그게 저를 지켜주는 안전망이자 자신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리인데 오래된 속담처럼 늘 맞아떨어집니다. 야구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뛰어난 선수가 평생 높은 타율을 기록했다고 해도 30년 뒤에 그들의 경력을 돌아보며 인터뷰를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52년 그 해를 아주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때 제 타율은 겨우 0.111이었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평생 평균 0.325를 기록한 선수잖아요. 그러면 그는 대답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해를 기억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다음 해에 제가 0.340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제 타격 방식을 다시 조정했습니다. 이런 부진의 시기를 누구나 겪게 됩니다. 박자가 어긋나거나 발걸음이 무뎌질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지켜볼 때 늘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부진에 빠졌을 때 본인들은 잘 모르는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몸이 좋지 않거나 부상을 입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100%의 상태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둘째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거나 비슷한 일이 생기면 그건 반드시 집중력을 흩뜨립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당신의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러면 그제야 그들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는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거래를 하면 기분이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건 절대 효과가 없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언제든 다시 옵니다. 맞습니다. 항상 기회는 있으니까요. 좋습니다, 마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정말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몇 년 만에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번 주 싱가포르에서 다시 뵙게 된 것도 아주 즐거웠고요. 다시 한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막 30년 이상 거래 경험을 가진 전설적인 트레이더 마크 디쿡의 인터뷰를 보셨습니다. 제가 믿기로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마크 디쿡은 거래로 많은 돈을 벌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 잘못된 거래로 모든 이익을 잃고 30대 초반에 추가로 50만 달러의 손실까지 겪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는 2년 동안 시장을 떠나 있었고 아주 원칙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거래 일지를 쓰며 자신에게 맞는 패턴을 찾았고 S&P 선물에서 가장 많이 거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나면 농지를 사들였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세 가지 주제가 강조되었습니다. 바로 거래 방법, 위험 관리, 그리고 거래 심리입니다. 먼저 거래 방법입니다. 마크는 7가지 설정을 가지고 있고 각각 다른 시장에 맞추어 사용했습니다. 그는 데이 트레이더로 하루 20에서 25건의 거래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거래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 계획은 시장의 여러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었고 그는 그 덕분에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30년 넘게 거래 계획을 기록하고 개선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내내 수익을 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위험 관리입니다. 마크는 승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항상 손절은 2포인트, 목표는 1포인트로 설정했습니다. 그가 쓰던 전략은 승률이 꽤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한 번의 거래에 모든 위험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거래로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99일 동안 잘하다가 단 하루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죠. 시장에 오래 살아남으려면 위험 관리는 필수입니다. 그는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뚱뚱한 쥐와 마른 쥐가 더 앞에 서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뚱뚱한 쥐는 많이 먹으려다 결국 덫에 걸립니다. 반대로 마른 쥐는 작은 치즈 조각 하나만 먹고 재빨리 떠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인상적인 비유도 있었습니다. 거의 100%의 승률을 가진 한 트레이더는 자신을 참새에 비유했습니다. 참새는 방부스러기를 조금씩 많이 주어야 비둘기 한 번이 양만큼 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새는 너무 빨라서 잡히기 어렵죠. 비둘기는 다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탐욕을 부리면 결국 덫에 걸린다는 교훈을 줍니다. 마지막은 거래 심리입니다. 마크는 말했습니다. 적절한 거래 계획이 있다면 당신은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고요. 나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계획이 있으면 심리적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 문제 같은 개인사가 있으면 거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한 연속된 실패는 피할 수 없지만 그럴 땐 다시 검토하고 개선하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거래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런 인터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